네, 지난 시간 강의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를 보시면 거부 처분에 관한 얘기가 있죠. 예. 일단 행정청이 국민에게 공권력의 행사를 신청받았는데, 그죠? 형식적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행위를 거부 행위라고 일단 이름을 쳐보면, 그 거부 행위가 모두 다 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행위가 된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너무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 거부 행위가 거부 처분이 되어야지 비로소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62페이지를 보면은 거부 행위가 거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여야 하고, 두 번째, 신청인의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하고, 세 번째, 신청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1번하고 2번 요건은 이거는 행정행위의 요건을 압축해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청한 행위가 인용이 된다라면 그것이 행정행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부 처분의 특별한 요건이 되는 게 이제 신청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는 거를, 즉 신청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을 판례는 처분성의 문제, 즉 행정행위인지 아닌지, 거부 처분인지 아닌지의 문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설은 이거는 이 원고적 격의 문제이지 권리의 침해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원고적 격의 문제이지 권리, 즉 법률상 이게 침해 문제 아니냐. 따라서 원고적 격의 문제이지 이게 어떻게 행정행위성의 문제냐라고 비판을 하는 거고요. 근데 대법원은 그 신청권이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누군가의 신청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법규 해석에 의해서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있느냐라고 추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에 비춰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판례가 그렇게 잘못된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청권을 파악한다라면은 이게 신청권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이니까 이게 법률상 이익이니까 원고적 격의 문제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판례가 용어 선택을 좀 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신청형 처분에 있어서의 요건으로서의 신청을 얘기하면 될 건데, 걷다가 굳이 권이라는 거를 표시해서 이런 사단이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판례와 같이 이렇게 이 신청권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파악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대상적 격의 문제다, 즉 행정행위성의 문제다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겠다. 다만 그 신청권이 나와의 주관적 관련성, 그죠? 특정인 누군가와의 주관적 관련성으로 되면 그건 이제 원권적 격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판례와 같은 식으로 신청권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면, 그죠? 즉 추상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국민 누구에게, 그러니까 특정인 누구에게 있는 신청권이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이러한 신청할 권리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거부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침해하게 되면. 이런 신청권은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 즉 실질적 신청권과 단순히 신청에 대한 응답을 구할 권리, 즉 형식적 신청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신청권의 존재 여부는 판례의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이게 명확한 기준이라고 할 수 없는 게요. 판례를 귀납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대략적인 기준이 거부행위에 대해서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이외에 다른 권리유지 방법이 없는 경우, 관계법규의 해석상 행정청이 그 행정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행정청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이 입은 불이익이 부득이한 것으로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경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검사 임용 처분, 인천대학교 사건에서 교육공무원의 임용 신청,
뭐 공사중지명령의 해제 신청, 공유재산의 관리청에 대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관한 허가 신청 등등등등, 국공립대학교원의 신규 임용 신청, 뭐 재임용 신청,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변경 신청, 이런 거 이런 일련의 판례들이 이 조리상의 신청권에 관한 판례들이 형성이 돼 있다. 신청권은 법령상의 신청권은 뭐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법령만 잘 읽어보고 해석해보면 되니까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대략 그런 경우가 있었다. 이런 설명을 했고요. 신청권과 관련해서 약간 특수한 문제로서 처분의 변경 신청권의 인정 여부인데요. 처분의 변경 신청권, 처분의 하자가 있다고 하거나 당초에 원래부터 처분의 하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사후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겨서 더 이상 이 처분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취소, 처분의 철회, 처분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권이 법령상 있으면 문제가 없죠. 법령상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법령상 없다면 조리상의 신청권으로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인데 판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부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소기간이나 불가증력을 둔 취지가 몰각이 된다. 두 번째는 이 수검자가 많은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일일이 다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뭐 이런 건데 행정기본법에 처분의 재심사제도라는 제도가 생겼고, 그죠? 처분의 재심사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처분의 재심사제도의 요건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죠? 요건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재심사를 받아주지 않는, 재심사를 기각하는 거나 각하하는 거겠죠?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처분의 재심사 제도와 지금 말씀드리는 처분의 변경 신청권의 문제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생겼으니까 이제는 처분의 변경 신청권에 관한 판례가 효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더 이상 유효한 판례가 아닌 게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걸로 해석하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판례가 인정하는 처분의 변경 신청,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도시계획 위반권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법령상의 신정권으로 봐서 인정해주는 경우입니다. 이 국토계획법 26조에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상 수익적 행정행위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례의 구체적인 거는 지난 시간에 강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제3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 케이스도 지난 시간 강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얘기였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재량과 판단의 여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속행위라는 게 있고요, 재량행위라는 게 있어요. 자, 어떠한 상황이 도래하면, 어떠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요건이 성취가 되면, 행정청은 반드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또는 행정청은 네가 판단을 해서 내가 정해준 범위 내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해서 판단을 해서 선택해서 행동하면 된다 라고 의회에서 정하겠죠. 우리가 초창기에 여러분들 만나 뵙고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죠? 근대 입헌주의 국가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면 의회가, 그죠? 결정을 하고요, 지침을 정해주고요, 행정부가 그 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법원에서 그것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게 고전적인 상권분립 이론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상황이 도래하면, 또는 어떠한 요건이 성취가 되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
선택해서 어떤 행위를 내가 정해준 행위를 선택해서 내가 정해준 범위 내의 행위를 선택해서 상황에 맞게 행동해도 된다. 이렇게 의회가 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행정청이 받아봐서 그 상황이 도래하면은 그렇게 정해진 것에 따라서 행동하면 되는 거죠. 그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의회가 자기의 의사를 어디다 적어놔요? 임대인하고 임차인은 자기의 의사를 어디다 적어놔요? 계약서에. 의회는 자기의 의사를 어디다 적어놔요? 보통은 법률에다 적어놓겠죠? 예. 맞겠죠? 예. 자, 그럼 법률에 행정청은 뭐뭐 하면, 그죠? 뭐뭐 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고요. 법률을 우리가 대략 법률을요. 반드시 이렇게 이 두 가지 형식만 있는 건 아니지만 법률을 해석을 해보면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행정청 대신에 뭘 넣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장관은, 무슨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죠?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전력공사는, 누차 제가 설명했죠? 네, 누차 설명했죠? 행정청은 그렇고요. 뭐뭐 하면을 법률 요건이라고 그러고요. 뭐뭐 하여야 한다, 뭐뭐 할 수 있다를 법률 효과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요. 자, 행정청은 의회가 정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지침을 누가 줘요? 의회가 주는 거잖아요. 맞죠? 예. 어떠한 사항이 도래하면요. 뭐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사항이 도래하면 행정청은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행위 선택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행정청은 어떻게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할 건지 말 건지. 한다면 A, B, C, D 중에 A 방법을 할 건지 B 방법을 할 건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요거를 재량이라고 그래요. 재량. 요거를 기속행위라고 그러고요. 요거를 재량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량은 어떠한 상황이 도래하면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하는 재량을 결정재량이라고 하고요. 결정재량이라고 하고, 한다면은 어떠한 선택지 중에서 어떠한 거를 선택할 거냐라는 거를 선택재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결정재량만 있는 경우도 있고 선택재량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은 결정재량하고 선택재량이 합쳐서 혼합돼서 나타나겠죠. 보통은 그래요. 자, 그러니까 재량은요. 뭐뭐 하면 뭐뭐 하여야 한다.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법률 효과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 선택의 문제입니다. 행위 선택의 문제. 자, 어떠한 요건이 성취가 되면 어떠한 행위를 선택할 거냐의 문제가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의 문제다. 기속행위는 행위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거고요. 재량행위는 행위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에는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이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재량이라고 하더라도요. 그죠? 아무리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의회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의 재량권 행사죠. 우리가 이미 무슨 얘기를 배웠습니까?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에서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무리 자유로운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하자 없는 재량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하자 없는 재량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행위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하고에서 어떠한 사항이 도래하면은 행정청이
좀 더 융통성 있는 행위를 선택하거나 좀 더 이 운신의 폭이 넓은 게 기속행위예요, 재량행위. 당연히 재량행위죠. 예. 그 다음에요, 뭐뭐 하면 부분에서, 그죠? 이 불확정 개념을 쓸 수가 있어요. 예컨대 뭐 현저히 가격이 현저히 급등하면 뭐 그죠? 시장을 규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조문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출입국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점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이 뭐 현저히 이런 개념은 이리적인 개념이 아니죠. 그죠? 이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입법 기술적으로 이 이리적인 개념만으로만 법률을 만들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산도 빨간 우산, 노란 우산, 찢어진 우산이 있잖아요. 근데 일일이 다 빨간 우산, 파란 우산, 노란 우산 다 법전에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우산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이거 뭐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추상적인 어떤 용어를 구사할 수밖에 없지요. 예. 그런데 이 너무 용어가 언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해석하기 나름이고 누구나 달리 해석하게 될 수밖에 없다. 너무 개념이 모호하다. 이렇게 되면은 이 법률 용어로서 적합하지 않죠. 조금 더 풀어쓰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겠죠. 이것이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명확성의 원칙. 즉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서 법률 요건에 있는 법률 용어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모호해서 너무 애매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이 추상적이고 이리적이지 않은 용어를 구사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그 법률 용어를 우리는 불확정 개념이라고 그래요. 불확정 개념이라고 그래요. 자, 불확정 개념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이미 얘기를 했고요. 그런 불확정 개념을 썼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해석은 예컨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에 대한 해석은 누가 하는 건가요? 최초의 해석자는 담당 공무원이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분쟁 상황까지 도래해서 궁극적인 해석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대법원이겠죠. 그렇죠? 네, 대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불확정 개념의 해석 및 적용 문제는 원래는 사법심사의 대상인 거죠. 맞죠? 네. 그런데 사법심사가 용이하지 않은 사법심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간혹 출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겠습니까? 면접시험이에요. 면접시험의 경우에 어떤 사람이 면접시험에 떨어져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그 면접시험을 법정에서 다시 구현하기 어렵죠. 설령 구현했다고 하더라도 비디오를 찍어놨다고 하더라도 그 비디오에 있는 영상만 가지고는 당시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이 다른 사람들이랑 상대평가를 했었을 터인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법심사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게 되겠고 이럴 때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어쩔 수 없잖아요. 사법부가 행정부의 행위가 잘 됐을 거라고 믿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런 거를 판단의 여지라고 합니다. 판단의 여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재량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법률 효과에서 나오는 거고요. 판단의 여지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재량은요, 의회가 준 행위 선택의 자유의 문제고요. 그죠? 판단의 여지는 불확정 개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문제죠. 그죠? 그리고 불확정 개념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하는 거고, 다만 예외적인 몇몇 유형에 대한 판단은 그 사법부가 행정부의 판단의 우위를 인정해줘서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거를 판단의 여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나 행정부의 판단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죠. 재량도 행위 선택에 융통성이 있는 거잖아요. 일정의 자유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단의 여지나 행위, 재량이나 다 법률의 기속성을 완화해서 행정의 구체적인 적응성을 확보해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융통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들이죠. 맞죠? 네. 요런 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이제 계획재량이라는 겁니다. 계획재량. 그래서 재량, 계획재량, 판단의 여지 등등을 행정유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행정유보. 네. 자, 분명한 것은 판단의 여지하고 이 재량이 개념적으로 구별이 돼요. 그죠? 지금 제 설명대로라면 개념적으로 구별이 되는데 공통점이 있죠. 말씀드린 대로 행정청이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의 어떤 융통성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자유의 영역이 열린다는 점에서 공통점이고 그 심사 방법이 비슷하겠죠. 네, 비슷하기 때문에 판례는 재량도 재량이고 판단의 여지도 재량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재량도 재량이고 판단의 여지도 재량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속행위하고요, 재량행위하고요, 사법심사의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요, 기속행위라고 하면 행정청은 어떠한 상황이 도래하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법률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법률 조항이요. 거기에 대한 사법심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관이, 재판부가 내가 만약에 행정청이라면 나는 이렇게 했을 터인데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사법심사를 할 수 있죠. 왜냐면은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의회에서 정해진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재량은요, 일정한 자유의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의회가 정해진, 물론 완전히 방종이 아닙니다. 의회가 정해진 자유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 자유의 영역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컨대 자, 어떤 행정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요, 이 A, B, C, D, E라는 5가지 방법이 있다고 치자고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의회에서 자유의 영역을 이만큼을 줬어요. 그러니까 행정청은 B, C, D만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행정청이 A 방법을 선택했어요. 정답은 C라고 치자고요. 또는 E라는 방법을 썼어요. 그러면 이건 자유의 영역 밖에서의 행위잖아요. 맞죠? 이거를 재량권의 일탈, 재량권의 남용,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위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B라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정답이 뭔지 모르겠지만 정답은 아닐지언정, 그죠?
재판부가 판단하는 정답은 아닐지언정, 재판부 판단이 또 정답인지도 몰라요. 네. 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재판부가 판단한 정답은 아닐지언정 위법하다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위법하다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 이거를 부당이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를. 위법이 아니 A하고 E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뭐 위법 이렇게 되는데요. B라는 방법을 쓰면 이게 부당이 됩니다. 자, 부당인데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자신의 행위를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무효가 이럴 정도는 아닌데 위법해서 취소하려면은요 세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세 개의 기관이 있어요. 하나는 처분청이에요. 처분청이 있고요. 나중에 다시 강의를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그렇다고만 아세요. 처분청이 있고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그죠? 취소하는 거는 뭐 가능한 거잖아요. 두 번째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세 번째는 행정법원이 있겠죠. 이 세 가지 기관에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 처분청은 자기의 행위에 대한 반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한 경우도 취소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위법 부당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고요. 행정심판위원회 등등은 행정부 내부에서의 자기 통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위법 부당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법원, 즉 사법부에 의한 취소는, 항고소송에 의한 취소는 위법성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만. 지금 우리가 주로 문제 삼고 있는 게 이 위법성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자유의 영역을, 그죠? 이만큼을 줬다고 치자고요. 예, 이만큼을 줬는데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가면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했잖아요. 자, 미성년자한테 식당 주인이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면 영업정지 6개월 이하, 정지 6개월 이하 또는 영업 취소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다고 치자고요. 자, 그런데 이 성북구청장이 음주를 극혐하시는 분이라서, 미성년자한테 술 파는 걸 극혐하시는 분이라서 영업정지 7개월을 했어요. 이러면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분명하죠? 예. 이렇게 의회가 정해진 명확한 기준에 어긋나서 하는 거를 재량권의 일탈이라고 합니다. 일탈. 근데 이 사람이 1회 딱 한 번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는데 그 미성년자가 거의 성년자의 나이에 근접해 있고 외모도 성년자랑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부주의하게 술을 팔았어요. 그런데 영업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던 행정의 법원칙 중에 무슨 원칙 위반이 될 것 같아요? 비례 원칙에 어긋날 수 있죠. 이렇게 내재적 한계, 그죠? 내재적 한계에 어긋나는 것을 남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그러고요. 양자를 잘 구별하지 않고 그냥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법원에서는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재량행위인데, 그죠? 기속행위인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정해진 답 하나를 그냥 했다. 그렇게 되면 재량의 해태가 되죠. 해태. 예, 흠결. 예, 이런 것도 위법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재량의 일탈 남용, 재량의 해태 이런 것들이 위법 사유가 되고요. 내재적 한계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영업정지 6개월 이하로 할 수 있는데 영업정지 7개월 했다. 이건 너무 눈에 딱 띄잖아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법령만 해석해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재적 한계가 중요하죠. 예, 재량 과정에 문제, 절차적인 어떤 잘못이 있다라든지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재량권을
절차에 있어서의 잘못이 있다라든지 또는 뭐가 있느냐. 자, 이 영업정지 만약에 이 사람이 1회 영업정지 2개월에 처졌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영업정지 2개월에 대기한 좋은 정상도 있잖아요. 예컨대 한 번도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다. 평상시에는. 그 다음에 뭐죠? 그 미성년자의 외모를 갖추지 않았다 상대방이. 이런 정상이 있고요. 뭐 나쁜 정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합쳐져서 그런 걸 고려해서 비교 형량에서 또 공익과 사익도 비교 형량에서 영업정지 2개월이 나가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분도 저한테 배웠잖아요. 자, 그런데 비례의 원칙에 어긋났다든지 아니면은 미성년자의 외모를 누가 봐도 미성년자인데 행정청이 잘못 판단해서 미성년자인지를 착각할 수 있게끔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든지 그러면은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내재적 한계에 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판단의 여지 사항은요. 판단의 여지 사항은 그죠? 아까 면접 시험 같은 경우를 얘기했는데 그런 어떤 비대체적인 결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검정이나 문화재 감정은 뭐 특별히 뭐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했다. 무슨 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 그런데 법원에서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근데 존중하지 않고서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뭐 취소를 했다든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리스크 어떠한 행위를 허용했을 때 장래에 어떤 개발 행위를 허용했을 때 장래에 어떤 환경에 미쳐지는 영향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법관들이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사회 형성적 어떤 행위에 대한 평가 뭐 정치적인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 형성적인 어떤 행위를 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정책을 실현했다.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이 사법심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판단의 여지가 인정이 되는 건데요. 이런 판단의 여지가 인정된다고 해서 사법심사가 포기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일단 판단의 우위가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었다라든지 절차적인 거를 다 지켰다라든지 이런 거는 사법심사를 할 수 있죠. 이런 건 사법심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포기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개략적인 설명을 지금 드렸고요. 드렸고 자 이제부터는 다시 교과서를 보면서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자, 재량권과 판단의 여지입니다. 그죠? 자, 행정법규는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가 조건적으로 이어져서 구성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죠? 뭐뭐 하면 뭐뭐 하여야 한다.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렇게 딱 돼 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분류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행정청은 뭐뭐 하면 뭐뭐 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행정부 행위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 적응성 또는 뭐 융통성 이런 거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그죠? 법률 요건 부분에 그죠? 불확정 개념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법률 효과 부분에 행위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경우도 있겠다. 이게 재량권과 판단의 여지 문제다. 먼저 재량행위부터 보면은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의 구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재량은 두 가지 재량이 있을 수 있어요. 뭐뭐를 하거나 말거나 이런 거를 결정재량이라고 했고요. 뭐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행위를 하게 된다면 어떤 행위를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 선택재량이래요. 그러나 보통은 결정재량하고 선택재량이
동시에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겠죠. 많겠죠. 자, 그리고 과거에요. 자유재량하고 기속재량으로 구분하는 견해가 있고 지금도 간혹 자유재량과 기속재량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량 행위는 행위 선택의 자유이니까 당연히 자유재량인 거고, 그죠? 아무리 자유재량이라고 하더라도 하자 없는 재량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니까 기속재량인 거죠. 그래서 양자를 구분하는 게 용어부터 좀 불만이다, 용어부터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따라서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로 구별하면 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럼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사법심사 방법의 차이다. 기속행위는 재판부가 당의 행정청으로 여러분들 표현대로 빙의해서, 그죠? 내가 너라면 난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재량행위는 그렇지 않죠. 재량행위는 의회가 준 자유의 영역이 있으니 그 자유 영역을 벗어나면 재량권의 일탈남용, 즉 위법하다고 할 수 있지만 벗어나지 않으면 부당은 할지언정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권의 성립 여부. 과거에 기속행위는 공권이 성립할 수 있지만 재량행위는 이 공권이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건데 강행법규성의 문제잖아요. 예, 강행법규성의 문제인데 재량행위도 재량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가 아니더라도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공권의 성립 여부하고 결부짓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설명이 부관. 이게 또 부관이 뭔지 또 모르셔서 문제인데 한 다음 시간쯤에 부관을 배울 테니까 조금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쉽게 얘기하면은 조건, 기한 이런 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내일 비가 오면 너에게 10,000원을 주겠다 하면은 내일 비가 오면이라는 거는가 바로 조건이고요. 조건의 상위관념이 부관이 되는 거예요. 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요.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이제 통설적인 견해이고 판례입니다. 판례이고 행정기본법도 아마 그런 관념 하에서 아마 규정이 돼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기속행위도 기한을 붙이는 경우가 있죠. 기한을 붙이는 경우가 있고요. 재량행위도요. 기속행위도 요건 충족적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 효과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간 얘기는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일단 개념만 파악하고 가시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그죠? 부관을 붙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귀화허가는 재량행위거든요. 근데 귀화허가에 조건을 붙이면 좀 이상하잖아요. 내일 비가 오면 너는 미국 사람이고 내일 비가 오면 넌 한국 사람이다. 안 오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과연 부관을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의 문제로 구분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제 견해인 거예요. 통설하고 달리. 그러니까 부관을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부관과 친하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당의 행정행위의 속성이 부관과 친하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이게 과연 도대체 이 기속행위고 재량행위에 따라서 부관을 붙이고 붙일 수 없고를 구분짓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견해이고요. 결국은 이제 이 재량행위하고 기속행위를 나누는 결정적인 이유는 첫 번째 설명했던 그죠? 사법심사방법의 차이인데 이것도 상당히 상대화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른바 자유재량,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재량 행위로 평가가 되면은 사법심사를 하지 않았어요. 일제시대 때 얘기입니다. 일제시대 때 얘기. 아주 옛날 얘기예요. 그랬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사법심사 아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법심사 방법의 차이일 뿐 사법심사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게 됐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를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이미 저는 저의 견해를 다 말씀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통설적인 견해입니다. 제 견해는 뭐였어요? 법률을 해석해보면 안다는 거죠. 그죠? 법률이 행정청은 뭐뭐 하면 뭐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기속행위인 거고 행정청은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하면 대략 재량행위다라고 이미 저는 설명을 했잖아요. 이거를 문헌설이라고 그래요. 문헌설. 법률의 문헌에 따른 판단인 거죠. 구별인 거죠. 예, 근데 그 이전에 어떤 견해가 있냐면요. 요건재량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법률 요건에요. 법률 효과가 아닙니다. 법률 요건에 행정행위를 하게 되는 행정행위의 종국적인 목적만 규정돼 있어요. 예컨대 공익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행위를 하게 되는 이유가 조건이 공익이에요. 공익. 이렇게 되면 자유재량이 되는 거고 중간 목적이 있어요. 중간 목적이 있고 구체적인 어느 정도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기속재량이라고 구분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일본식 견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재량하고 기속재량이 있고 기속행위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데 이 구분은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재량의 문제는 행위 선택의 문제이지 법률 요건의 해석과 적용 문제는 아니다라고 개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준 설정의 근거부터 좀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종군 목적하고 그러면 그 중간 목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냐? 이것도 또 문제예요. 이런 비판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재량설이에요. 효과재량설은 행정행위의 성질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가령 행정행위가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행위면 기속행위가 되는 거고요. 또는 침입적 행정행위는 기속행위가 되고요. 수익적 행정행위나 공익을 위한 행정행위면은 공익실현과 관련된 행정행위면 재량행위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행위의 성질을 구분해서 그 성질에 따라서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로 구분하는 견해가 효과재량설입니다. 그리고 제 견해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행정행위의 효과 부분에서 문헌이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면 된다. 다만요. 문헌에 의해서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문헌이 수동태로 돼 있어요. 행정청이 주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 문헌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워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성질설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문헌설이 주된 판단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성질설에 따라서 판단하고자 하는 것, 이른바 종합설이라고 그래요. 판례는 어떻냐? 판례는 뭐 분분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판례는 제 견해하고 통설적인 견해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헌설에 기반한 종합설 이렇게 이해가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문헌설에 기반한 종합설에 의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 법령을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법령에 뭐뭐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으면 이거는 무슨 행위예요? 기속행위죠.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요. 물론 문헌이 이렇게 예쁘게 안 써져 있는 수도 있죠. 해석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10조 8구 재량행위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죠. 이게 국어적 표현에서 영어도 마찬가지인데요. 할 수 있다가 너한테 그런 재량이 있다에 할 수 있다도 있고요. 그죠? 너한테 그런 힘이 있다. 넌 그런 힘이 있어. 넌 할 수 있어. 노래도 있잖아요. 잘 모르시나요? 넌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강산해라는 가수가 부른.
제가 너무 늙었군요. 네, 넌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는 재량이 있다, 어떤 자유가 있다라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권한의 소재. 그죠? 어떤 행정기관이, 행정청이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 어떤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문헌으로 해결이 안 되죠. 그죠? 예.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헌의 규정 방식이 예컨대 수동태로 돼 있다. 행정청이 주어로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 또 문헌만으로는 이게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까 성질설에 따른 판단 방법이 쓰여져야 돼요. 자, 기본권의 실현,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면 기속행위겠어요? 재량행위겠어요? 기속행위가 되죠. 그래서 허가와 관련된 행위들은 기속행위가 됩니다. 자, 허가를 취소해요.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재량행위가 되겠죠. 그죠? 취소 여부는 또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는 재량행위가 됩니다. 자, 근데 공익실현과 관련돼요. 자, 종로를 관통하는 노선을 A에서 시내버스 999, 시내버스 333 둘 중에 한 군데 줘야 돼요. 자, 이런 판단에 있어서 행위 선택에 있어서 행정청이 공익실현과 관련된 행위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겠죠. A 회사인지 B 회사인지 누가 더 적합한지를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선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공익실현과 관련된 행정일수록 이 재량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는 재량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로 구분 지으면은, 자, 기속행위의 한계, 기속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너무 쉽진 않지만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법률을 잘 해석 적용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재량권의 일탈남용, 즉 을 판단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량의 일탈은 재량 규범의 범위 바깥에 있는 법률효과를 선택한 경우를 말하고요. 재량의 남용은 어떤 행정청이 법령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였으나 그 고려된 내용이나 정도의 잘못된 재량 행사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를 재량의 남용이라고 그러고요. 재량의 흥결 또는 재량의 해태는 그죠? 기속행위로 오해해서 복수행위 간의 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되면은 재량권의 행사가 위법하게 되고 한계를 넘어섰다. 재량권의 행사가 위법하다.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 거의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로 가면은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다라는 거 예전에 한번 좀 설명했었죠.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주로 생명, 신체와 관련된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행정청의 재량권이 아무리 부여됐다고 하더라도 행위 선택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재량권의 0으로 수축이 되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행정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를 발동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를 행정개입 청구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한 재량권의 행사하고 위법한 재량권의 행사는 구분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재량권의 범위, 한계를 넘어서서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재량권 내에서 행위선택의 자유 범위 내에서 행동을 하였는데 올바르지 않은 거죠. 이런 거를 부당이라고 설명했고, 부당은 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처분청과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또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를 통해서 취소를 할 수 있지만은 그쵸, 사법부는 관여하지 못한다고 설명을 방금 전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고소송으로는 위법성만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판정 기준인데 주로 이제 내재적 기준의 일탈이 뭐냐의 문제잖아요.
일단 재량 고려되어야 될 사실들을 그죠? 잘못 이해한 거죠. 오해한 거죠. 이런 거를 사실 오인 여부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재량권 행사가 이 행정행위의 목적이나 동기에 부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부정한 동기로 그런 행정행위를 했다. 그다음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났다. 자, 행정청이요. 재량권 행사의 대략적인 기준을 미리 만들어 놓고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소주 한 병 팔면 영업정지 1개월, 소주 2병 팔면 미성년자한테요. 영업정지 2개월, 소주 3병 팔면 영업정지 3개월, 소주 4병 팔면 4개월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영업 취소. 농담이에요. 영업 취소 이렇게 되면 자, 근데 어떤 행정청이 소주 한 병 판 사건이었는데 미성년자한테요. 영업정지 3개월을 했어요. 그러면은 무슨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아요? 비례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되면 재량권의 내재적 한계에 어긋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따라서 행정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좋은 정상이 없으면 다른 정상이 없으면 소주 3병 팔면은 영업정지 3개월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소주 한 병을 팔면 영업정지 1개월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법도 아닌데 거기에 자기가 스스로 정한 기준에 구속이 돼버리죠. 그거를 행정의 자기구속이라고 합니다. 행정의 자기구속. 네. 행정의 자기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비례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적 통제에 대해서도 아까 이미 다 설명이 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량은 이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판단의 여지로 넘어와서 자 불확정 개념 요건 부분에 필요한 경우 상당한 이유 공익 미풍 양속 공공 질서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어요. 쓰여져 있으면은 아무리 이리적이지 않은 불확정 개념이 써졌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법심사가 포기되지 않죠. 거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이 사법부에 있게 됩니다. 물론 너무 모호하고 불명확해서 도저히 이 국민이 그 법을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서 위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면은 입법 기술상 어느 정도 추상적인 법률 용어의 구사는 용인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법전은 엄청 커져야 되죠. 모든 경우를 다 일일이 규정해야 되잖아요.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되면은 법전이 너무 커지게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입법기술상 부득이하다.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부득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명확성의 원칙에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헌법 교과서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헌법 교과서를 살펴보셔요. 예. 그렇게 되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은 이 입법기술적으로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자, 불확정 개념을 사용했다. 불확정 법 개념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유권 해석 기관은 사법부, 대법원이 될 수밖에 없고요. 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행정청의 평가나 결정 또는 법률 해석을 존중해야 되는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인 거죠, 예외. 원칙은 불확정 개념을 사용한 경우에 원칙은 뭐예요? 사법부가 판단한다죠. 사법부가 법률 해석을 적용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 거고 그 예외적인 경우에 있으면은 행정청에게 마치 재량에서 설명한 것처럼 행정청에게 어떤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해석의 자유가, 적용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따라서 그거를 판단의 여지라고 합니다. 재량과의 구별은 아까 이미 설명을 했는데 일단 이
판단의 여지는 불확정 개념의 해석 적용 문제이고, 그죠? 재량은 행위 선택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재량은 의회가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부여해 주는 거고요. 판단의 여지는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영역인 거고요. 그죠? 그런 점에서 재량하고 판단의 여지는 개념상으로는 완전히 구분이 되죠.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될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럼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이 뭐냐? 예외적인 영역인 거죠. 원래는 법원에서 다 사법심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죠? 일단 비대체적 결정. 아까 말씀드렸던 면접시험과 같은 걸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인격이나 적성, 능력 등에 대한 판단이 비대체적 결정인데, 일단 면접시험을 예를 들면은 법원이 원래 면접을 재생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설령 재생한다고 하더라도요. 재생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재생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인격의 평가 또는 적성의 평가 또는 어떠한 직분을 주기 위해서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이 법관보다는 그 사람을 뽑는 기관 또는 전문가가 더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판단의 여지가 인정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구속적 가치평가. 특히 예술문화에 한정되는 건 아닌데 특히 예술문화 분야에서 어떤 물건이나 작품의 가치 또는 유해성에 대한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의 판단. 예컨대 교과서 검정. 그죠? 교과서 검정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예. 그 다음에 문화재 감정? 이런 것들에서 판단 여지가 인정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예측 결정. 리스크에 대한 판단. 예컨대 어떤 개발 사업이 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 또는 어떤 의료 기술의 유해성, 무해성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은 사법부가 판단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성적 결정, 사회 형성적 결정. 예컨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 그것이 잘 됐냐 잘못됐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기가 좀 껄끄럽다. 자, 이런 경우에는 판단의 여지가 인정이 돼서 인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누차 지금 말씀드리지만 벌써 몇 번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판단의 여지가 인정이 된다고 해서 전면적인 사후적인 법원의 심사가 포기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죠? 예컨대 절차적인 통제라든지 아니면 자의적인 판단이 있었는지 아니면 판단 기관이 합의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원에서 사후심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판례는 어떻게 돼 있느냐?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그 시험의 채점행인데요. 요거는 약간 좀 경우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객관식 시험하고 이 논술형 시험하고 면접 시험은 이렇게 좀 판례가 조금씩 태도가 다릅니다. 아무래도 객관식 시험은 재량이나 이런 판단의 어떤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겠죠. 예. 그 다음에 행정의 110페이지입니다. 행정의 전문적이고 정성적인 평가. 예컨대 구속적 가치평가에 해당하는 중학교 교과서 검정, 예측평가에 해당하는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유효성, 또 개발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 설명대로라면은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판례는 재량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재량도 재량의 문제로 보고요. 판단의 여지도 재량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판단의 여지에 대한 사법심사 방법이 재량과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판례는 개념적으로 양자를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게 제 평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입니다. 112페이지로 가보시죠. 그 표를 보시면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일단 구분을 했어요. 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했다라는 것은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미 제가 오토마이어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토마이어가 행정법 총론을 만든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독일 행정법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토마이어가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만들 때 참조한 벤치마킹한 게 뭐가 있었냐면 민법에서 말하는 법률행위하고요. 법률행위하고 그 판결, 국가적 행위 중에서 가장 엄격한 형식과 절차를 가진 판결 행위를 염두에 두고서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만들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법률행위는 뭐냐? 민법에서요. 민법에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를 한 사람의 의사작용이죠. 의사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돈을 빌리겠다라는 의사가 내가 돈을 빌려서 갖는 권리 의무를 결정해 주잖아요. 이거를 법률행위입니다. 이게 이 근대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근대 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큰 발견이 개인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입니다. 그 개인의 의사가 따라서 그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중요하고 하자 없는 의사가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의 의사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법은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뭐 비즈니스 표시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진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어요. 어쨌거나 이 법률 행위는 민법에서 말하는 법률 행위는 이 법률 행위를 한 사람의 의사표시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준법률 행위는 그렇지 않아요. 준법률 행위는 그 의사적 요소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를 준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법률 행위하고 준법률 행위를 나누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률 행위하고 준법률 행위의 가장 중요한 근거점은 기준점은 뭐예요? 행위자의 의사죠. 그렇잖아요. 행위자의 의사가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법률행위하고 준법률행위고 나누잖아요. 그거를 고스란히 행정법으로 와가지고 행정법으로 와서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서 법률효과가 발생되면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하고 행정청의 의사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면 준법률의 행정행위라고 나누자라는 게 통설적인 견해입니다. 전통적인 통설이에요. 그러나 민법에서 말하는 법률행위하고 준법률행위하고 행정법에서 말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고 준법률 행정행위는 등치시킬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행정청의 의사라는 게 의미가 없죠.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의사예요? 입법자의 의사고 국민의 의사인 거죠. 그냥 단순히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지 그게 민법에서 말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말하는 그런 의사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분을 민법상의 구분을 행정법으로 옮겨서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일단 저의 견해예요. 그 다음에 통설이 드는 행정행위하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고 준법률 행정행위를 나누는 그 구별이요. 왜 구별해야 되느냐 도대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죠? 재량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거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재량행위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는 그죠? 법률행위냐 준법률행위냐로 구별되는 게 아니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계법규의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설에 의하면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서 부관을 붙이는 의사에 따라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부관을 붙일 수 없지만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에 의해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청이 그 의사를 제한하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조건을 붙이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관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붙일 수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증이라는 거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한 내용인데 하나의 행정행위인데 거기에 기한을 붙일 수 있잖아요. 여건에 기한 붙어 있잖아요. 예. 따라서 그렇게 구별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따라서 구별의 타당성도 없고 제 견해는 구별의 실익도 없다라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어쨌거나 통설적 견해에 따르면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고 준법률행위적 표 보세요. 행정행위가 있는데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가 있습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위하고 형성적 행위가 있어요. 명령적 행위는 의무를 명하는 상대방에게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가 명령적 행정행위예요. 그런데 재밌게도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행정법 학계에서는 의무를 명하는 것만 명령적 행위라고 하지 않고요. 명해진 의무를 면하는 것도 명령적 행정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명령적 행정행위는 의무를 명하거나 명해진 의무를 면하는 거를 명령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의무를 면하게 하는 거를 명령적 행정행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죠. 네, 어색하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불만이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 행정법 학계의 개념은 명령적 행위는 의무를 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요. 의무를 면하는 것도 명령적 행위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의무를 명하는 행위는 하명이라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웃어야 되죠. 하명이죠, 하명. 네. 잊어서는 안 되는 행정행위의 유형입니다. 그죠? 자, 의무를 면하게 하는 행정행위는 허가와 면제가 있습니다. 허가와 면제. 그 다음에 형성적 행위는요. 형성적 행위는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 그 밖에 법률상 힘을 설정, 변경,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형성적 행위라고 그래요. 형성적 행위는 상대방을 위한 행위가 있고 타자를 위한 행위가 있습니다. 자, 상대방을 위한 행위 중에서 예컨대 권리를 설정시켜준다 하면 설권행위가 되고 그거를 특허라고 그러고요. 권리를 변경시키는 행정행위도 있겠죠. 그럼 변권행위라고 그러고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걸 탈권행위라고 하고요. 타자를 위한 행위에는 그 보충행위가 있고 대리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하고 대리가 있어요. 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언론이나 그 밖에 일상에서 자주 듣는 게 뭐가 있습니까? 허가, 특허, 인가죠. 그죠? 허가, 특허, 인가인데 각각에 소속돼 있는 곳이 달라요. 근데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강의는 허가, 특허, 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게 짐작이 되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